wie er was ihr kann. Mal Fuß auf dem Eisen wankt wir hin und her. Und sein kleiner Teller bleibt ihm. 제 유튜브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마지막 곡 The Lion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목, 저게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 The Lion만 손풍금 치는 사람 그 뜻인가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마지막 곡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좀 특별한 게 이 반주자가 그 유명한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바렌보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죠. 지금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못 보시지만 저는 보거든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겨울나그네 The Lion만 해서 바렌보임 반주, 노래 부르는 사람이 토마스 과스토프 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장애예요. 장애도 보통 장애가 아닙니다. 손도 미발달되어 있고 키도 아주 작고요. 보통 이걸 어떤 장애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나쁜 어려운 장애입니다. 보십시오. 토마스 과스토프. 근데 노래 잘합니다. 성악가예요. 이런 클래식만 노래하지 않고 재즈, 다른 곡들도 제법 합니다. 목소리가 곱죠? 한번 보십시오. 이 극심한 장애를 딛고서 유명한 성악가 된 사람입니다. The Lion, 슈베르트. 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알레스터 맥그레스 책 167쪽입니다. 28강입니다. 제법 많이 했습니다. 이 전체가 313쪽까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주가 달려 있어요. 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도 있네요. 찾아보기. 저 권위 있는 책들은 다 각 주하고 인덱스가 달립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인덱스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다윈주의 유전학, 사람 이름도 나오고 어떤 개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신, 도킨스, 이건 197에서 276, 신곡, 단테, 신곡 296쪽,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뒤에 있는 인덱스입니다. 지금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책이 다 흥미가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은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 고쳐주는 거라서 좀 특별합니다. 다윈에 대한 오해가 우리들에게 있었죠. 당시 영국 교회가
그를 수용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여자분의 기억에 의해서 40년 후에 쓴 그 에피소드에 의해서 왜곡된 거죠. 진화론에 대해서 영국 교회가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과학과 종교 사이에 전쟁 서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건 오해다. 그걸 아주 반복해서 맥그레스가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책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많은 그 근본주의자들은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당연하다. 두 가지 책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말한다. 167조. 다윈의 진화론은 진보적 정치 의제, 특히 인류의 향상을 추구하는 이들이 채택했다. 예. 진보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돼야 되니까 진화론이 좋은 토대가 되는 거죠. 아, 봐라. 이 인간도 이렇게 쭉 진화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진보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윈이 당시에 사회적 진보주의자들에게 매력을 발휘했던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윈이 진화의 메커니즘, 기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대목에서는 기제라는 말로 바꾸더니 한자죠. 여기서는 메커니즘으로 그냥 썼습니다. 번역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 기제라고 하는데 한 번쯤 영어 원어를 달아줬으면 독자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그 원어를 잠깐 달아주는 것도 번역에서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한눈으로 쫙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자를 댄다거나 원어 이런 거 넣는 거는 좋은 글쓰기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달긴 달아야죠. 당연히 진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사용하여 인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특정한 결함을 갖추는 인간들은 태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생각했네요. 결함을 가진 인간들도 더불어서 같이 인간인데 그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까지 생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의 염려를 불러일으킬 논쟁적 사안이다. 지금도 제가 좀 이상하다 느끼잖아요. 많은 독자들의 염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인 겁니다. 맥그레스의 어떤 사유의 흐름, 이게 저하고 좀 비슷해요. 네, 수준은 제가 낮지만 어쨌든 어떤데 접근하고 거기에 흘러가는 그 흐름 이런 것들은 비슷한 걸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윈의 후계자들의 옳게건 그르게건 다윈의 통찰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자 그죠. 네, 그런 태도가 바로 학자가 취해야 될 거죠. 네,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 이야기들을 그냥 오늘 회중들의 취향에 종교적 욕망에 맞도록 갖다가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성서의 세계를 일단 알아야죠. 그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비하령식으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고 싶은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책진도 나가는 게 중요해요. 다윈의 통찰을 적용하여 인간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첫 번째 주요 시도는 20세기 전반기에 등장했던 우생학 운동이다. 이게 자칫 나치즘에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우생학, 똑똑하고 혈통 좋은 사람만 태어나게 하는 것, 나머지는 제거시키는 것.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확보하려고 나치가 그런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우생학 운동. 소도 먹기 좋고 부드럽고 살을 적게 먹으면서도 살도 빨리 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러냐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 운동의 과학적 근거는 확고해 보였다. 찰스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골턴, 이름 참 특이합니다. 프랜시스 골턴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의 함의에 주목했고 우생학의 토대가 된 인간의 유래의 책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유래. 한 중요한 대목에 영향을 끼쳤다. 다윈은 야만인들의 무리에서는 몸과 정신이 약한 자들이 곧 제거된다. 약한 자들이 제거되는 것. 이게 우생학이죠. 살아남는 자들은 흔히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경우다 라고 썼다. 하지만 문명사회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돌봄을 통해 이런 제거 과정을 억제하고 약한 대로 살아야죠. 문명사회의 약한 구성원들이 후손을 퍼뜨릴 수 있게 해준다. 다윈은 이것이 인류 미래에 해롭다고 봤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장애 자들이 후손을 퍼뜨리게 하는 것은 인류 미래에 해롭다. 문제가 있죠. 길게 인용한 부분입니다. 가축의 육종에 관심을 기울여 본 사람이라면 가축을 키울 땐 그런 게 필요하죠. 누구도 이것이 인류에게 극도로 해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보살핌이 없거나 잘못 보살필 때 가축의 종이 얼마나 빨리 퇴화하는지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인간 자신의 경우를 제외하면 최악의 동물들에게 번식을 허용할 만큼 무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요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맞습니다. 동물, 짐승들 키우는데 경쟁력이 약한 소, 양, 돼지는 도태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거를 더 키워야 되겠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윈이 축산업자들의 최고 사례들과 유사한 인간에 대한 선발 육종 개념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것은 우생학이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에서 점차 영향력을 얻게 된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였다. 빅토리아 시대에 여기 제 머릿속에는 훨씬 이전으로 남아있는데 다윈의 이런 우생학과 같은 시대라는 건가요?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화에서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을 이해한 이상 이것을 영국 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진화, 적자 생존, 그리고 건강한 것들이 더 살아남는, 그래서 짐승의 품종을 더 좋은 경쟁력 있게 키우는 데에 동물들 유전학이 적용된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못할까 어딘가 여기까지 나가게 된단 말이죠. 골턴은 우생학적 가치를 보유한, 즉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미덕 가치와 주목할 만큼 유사해 보이는 특성들, 이런 가치들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번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청나네요. 이렇게까지 가면 이건 막
장애 이러는 거죠. 장애인들은 아기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주장했다는 거죠. 골턴의 여러 제안 중에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시험에서 후보자가 좀 더 우월한 번식력을 가진 경우, 다시 말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공한 친척들을 많이 배출한 뛰어난 가문 출신일 경우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도 있다. 참 요즘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군요. 좋은 가문 청년들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자. 가산점 주자. 진화론을 절대적인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또 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에게 요구하는 독신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연구 열심히 하라고 독신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몰랐던 얘기예요. 지적인 그들은 우월한 자손을 기대할 수 있기에 자식을 낳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우월한 사람들 자식 낳는다고 해서 늘 우월해지나요? 유전이 늘 그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닐 텐데. 그러나 우생학에는 이보다 더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이 이내 분명해졌다. 뭘까요? 콜턴의 과학은 금세 정치와 편견의 희생물이 되었다. 우생학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이런 표현이 좀 딱딱하죠? 우생학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판단.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는 훈련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빨리 와닿지가 않아요. 우생학적 가치, 이렇게 어떻게 더 경쟁력이 있는 거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이게 우생학적 가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규범적 판단, 그러니까 어떤 것이 뛰어난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야 되냐, 지성이 좋아야 되냐, 체격이 좋아야 되냐, 어떤 거 범주를 정하는 거죠. 그런 판단은 인종과 사회 계급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뻔한 거죠. 흑인들은 열등한 인간이 되는 거죠. 백인들이 우등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생각이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일부는 일종의 과학적 인종 차별주의를 내세우면서 바로 나오네요. 흑인은 아시아 인종이나 유럽 인종보다 생물학적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절대화하게 되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특정한 사회 집단의 경우 번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끔찍한 이야기죠. 이 문제는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의 인종주의 정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앞에서 제가 짚었죠. 맥그레스가 참 착합니다. 내가 짚은 대로 그 다음 거를 얘기합니다. 그 시기에 많은 진보적 사상가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우생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강제 단종을 주장했다. 이게 지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진보주의자들은 우리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권, 그걸 보장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반대였네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말이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몇 가지 댈 수 있겠지만, 주된 난점은 우생학적 가치가 너무 자주 계급, 인종, 신조, 종교적 신조죠. 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데 있었다. 사회의 내 집단들은 외 집단들의 번식을 막으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애기 낳지 못하게 한다. 그런 방어 기제가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화론이 사회 문제까지 영향을 이런 방식으로 미치게 되는군요. 아니, 미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군요. 이미 그렇게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에서는 마리 슈토프스가 슈토프스 이름 1880년에서 1958년 살았던 이 사람이 1921년에 우생학적 산화 제한의 증진을 위해 건설적 산화 제한과 인종 진보 추진 협회를 설립했다.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슈톱스의 책 찬란한 모성 1920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진보주의 진영에서 생겨나고 있던 합의를 반영했다. 슈톱스는 이 책의 마지막 장 새롭고 빛나는 인종이라고 한 항목 여기서 형편없고 인종적으로 병든 이들이 인류의 더 고등하고 아름다운 형태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단으로 단종을 옹호했다. 그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거죠. 슈톱스는 우생학적 가치가 결핍된 이들에 대한 강제 단종을 인류의 아름다움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추구했다. 참 요즘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우리 주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만 남을 때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이다. 맥거렛은 지금 이걸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만 남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행복한 세상, 인간다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굳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저 시골의 지방사립대학교 거기 들어간 학생들 점수나 뭐 사회적 배경을 보면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서로 사랑하고 인간답게 살고 더 그렇게 사냐? 그거 아니거든요. 시골 사립대학, 뭐 전문대학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생산성을 올리냐 하는 데서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잘 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정치, 해야 될 일이죠. 경쟁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주 순전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사회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 진화론을 기계적으로 그거를 사회의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단종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참, 그냥 가만둬도 갖고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함의들, 논쟁들이 늘 따라다녀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마인드를 이 방식으로 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찬란한 모성, 이 책 마지막 장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장은 1920년대 영국의 문화적 엘리트 집단의 인종적 계급적 편견을 꿰뚫어 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집단의 인종적 계급적 편견, 그런 표현들은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엘리트 집단의 인종적, 계급적 편견. 그들은 성장하는 노동계급을 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업사회 이후,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 그 계급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보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용한 부분입니다. 기생충으로 과일나무가 망가지고 파괴되듯 우리 인종의 선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이 생식력 강한 부패를 억제해야 한다. 참 대단하군요. 나치의 이런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1920년대는) 진보적으로 여겨졌던 우생학이지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시대입니다. 여겨진 우생학이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이를 다윈주의 사상과 일시적인 사회정치적 의세가 만들어낸 실패한 혼합물이라고 본다. 그렇죠. 이러한 입장을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아주 독단에 빠져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 우익 집단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한을 완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그들이 없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뭐 북한 사람 전체를 그런 건 아니고 김일성 일가 이렇게 그쪽에 대한 분노지만 사실은 뭐 북한 전체에 대한 배척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리적인 우생학인 거죠. 그들이 없어야 우리 체제가 유지되고 우리가 행복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실패는 혼합물이라고 본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비판도 다인의 사상에 대한 비판도 아니다. 그렇죠. 다인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된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권력자들이 과학을 오용하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과학이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암시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낸다.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할 수 없다. 다윈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되게 되면 이런 우생학적 사회 시스템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확인했으니 우리가 역사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윈의 진화론은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제기하는가? 다음 항목에서 이걸 살펴보자. 아유, 그거 좋았네요. 재밌죠? 흥미있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에 좋은 점 하나가 모르는 거, 아는 거, 이것도 포함됩니다. 뭐,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는 거, 이게 책 읽기의 핵심 얘기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흐릿하게 알았던 거나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책 읽기에 좋은 점 속합니다. 요즘 요 부분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끄겠습니다.